사실 이런 조언이 의대 내에서는 몇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부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학생들이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연히 이건 의대 공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이 공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의대에서 10% 정도 들었고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200명 넘는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고 여러 시험에 수험된 분들 컨설팅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벼락치기를 하고도 중간을 하는 친구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다들 공부의 순서를 잘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의 공부 순서는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데 이 벼락치기 잘하는 친구들은 거꾸로 문제를 보고 교재를 보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공부 순서를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효율이 좋았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순서가 있는 것처럼 지식을 습득할 때도 효과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리스 게임을 할 때도 착착 쌓아 올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지식을 쌓을 때도 순서가 좋으면 지식이 잘 쌓입니다. 이렇게 공부의 순서를 감각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공부하든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도 좋은 결과를 받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 순서에 대한 센스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저랑 같이 공부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제가 올해 수능을 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어요. 2개월간 개념 공부를 하고 2개월간 기출 분석을 하고 2개월간 실무랑 엔제를 풀고 마지막 한 달 동안 파이널 강의를 듣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짜죠. 강의 커리큘럼도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이 순서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죠. 이걸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를 분리해서 생각해 버리는 순간 공부를 잘 할 확률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개념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 엔제를 풀고 그 다음 실무를 푸는 이런 순서는 그냥 가르치기 쉬운 방식이지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렇게 개념, 기출, 엔제, 실무 같은 걸 분절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학원가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주체적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이런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쓸데없는 시간과 돈도 너무 많이 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데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순서는 일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좋은 순서이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인 순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봐도 되고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엔제나 실무에서 그 개념 관련 문제만 뽑아서 풀어볼 수도 있죠. 혹은 기출 분석을 하다가 특정 유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때 엔제에서 그런 유형을 골라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개념을 마스터한 뒤에 기출 문제를 풀겠다. 기출 문제를 마스터한 뒤에 엔제를 풀겠다. 이렇게 계획하면 공부에서 여러분이 뽑아먹을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순서를 조정해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능성을 다 없애는 거예요. 내 공부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맞게 순서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들으면 그래서 어떤 순서로 공부하라는 건지 많이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짤 때 중요한 순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내용만 잘 이해해도 공부 계획을 짤 때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어렴풋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념보다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요. 사실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공부법인데요. 정말 중요한 공부법이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개념 공부하기 전에 문제부터 봐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공부법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대생들이 많이 보는 문제집 한 권을 봤는데요. 그 책 앞에 굉장히 좋은 말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지역적인 내용이 많은 이론서를 먼저 보고 기출 문제를 나중에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양의 이론서를 꼼꼼히 일회독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조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기출 문제를 학습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책 저자분들도 의사이고 여러 의대생도 많이 만나 보셨을 거고 정말 공부에 대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시험 공부라는 걸 거시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통찰을 얻으신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을 다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의대생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아하 하는 깨달음은 문제를 풀 때서야 온다는 거예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그 당시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늘 그랬듯이 다시 개념 강의를 우직하게 듣고 기본서를 읽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공부의 비효율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의 순서만 바꿔도 이런 비효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공부에 직접 적용한 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보자는 공부법입니다. 아까 그 책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기출문제 학습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고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학습을 최소 3회독 이상 하고 나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론서를 찾아보는 발췌식 학습을 추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공부의 주인공은 기본서가 아니라 기출문제가 공부의 주인공이 되도록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공부법이고 의대에서 공부를 좀 적게 하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동네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공부할 때 그 작은 글씨 빽빽한 교재를 한 장씩 다 밑줄 그으면서 읽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저 많고 복잡한 개념을 그냥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지겹고 공부가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냥 문제 먼저 봐도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속으로 계속해요. 그런데 이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근본적인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본다는 이 별거 없어 보이는 단순한 공부법이 왜 그렇게도 효과적이라고 계속 말하는 걸까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진짜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구체적인 걸 먼저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이론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적용한 사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교수가 쓴 스틱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선 구체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보다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재나 교과서를 붙잡고 개념을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되고 잘 기억도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고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식의 쓰임새를 모르니까 머리에 딱 박히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기분이죠.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땐 의도적으로 예시를 먼저 보거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보는 게 좋아요. 특히 한 분야의 초보자일수록 구체성을 더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덧셈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대뜸 십자가처럼 생긴 덧셈 기호를 보여주지는 않죠. 그 대신에 예시를 듭니다. 3명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2명이 더 와서 놀게 되었어. 그럼 지금 몇 명이 공놀이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덧셈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더하기라는 게 이론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하죠. 그래서 구체성이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 책에선 구체적인 토대가 추상적인 개념을 지탱한다고 표현해요. 구체적인 기본 지식이 없이 추상적인 원리를 공부하면 집을 지붕부터 지으려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먼저 본 뒤에 추상적인 것을 보는 순서가 효율적인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예시나 사례를 찾아서 읽으면 효과적이죠. 개념도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예시에 친숙해지는 게 개념을 더 빠르게 익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부법도 이런 순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지식을 머리에 쌓느라 고생하지 말고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중 하나가 문제고요.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보고 기본서나 강의를 보면 훨씬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고등학교 공부도 같아요. 개념서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막상 문제집을 펴보면 내가 공부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위에 댓글 분도 말씀하셨죠. 한국사라는 과목은 왠지 개념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한 후에 문제를 풀겠다고 미뤄두는 사람이 많아요. 개념을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가 잘 풀어지면 개념 공부를 잘 하는 거고 문제가 잘 안 풀어지면 개념 공부를 잘 못하는 거니까 다시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분이 한국사만 시험을 못 친 거예요. 왠지 불편한 느낌을 떨치고 바로 문제에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댓글 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학원 테스트를 앞두고 급하게 기출문제 10세트 풀었는데 그때부터 그 과목을 잘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도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문제로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문제에 먼저 부딪혔을 때 결과적으로 더 성과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 이런 방식을 접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긴 해요.
제가 노베이스인데 문제부터 어떻게 보죠? 문제를 먼저 보면 체계가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이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여기선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의 중요도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냥 교재만 보면 모든 글자가 다 똑같이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 중요도가 다 다릅니다.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개념과 항상 문제로 출제되는 개념을 동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의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과서의 생태계랑 시험 문제의 생태계는 아예 다른 것 같다고요. 갑자기 왜 생태계냐고 할 수도 있는데 지식이 표현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겠지만 교과서 저자랑 시험 출제자랑 바라보는 각도가 너무 달라서 교과서 생태계에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시험 문제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시험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 관점이 시험에선 단골 소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시험을 잘 치는 거고 그럼 처음부터 시험 문제의 생태계에 먼저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중요한 개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처음부터 시험의 생태계에 적응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공부의 중심이 기본서가 되면 강약 조절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공부의 중심이 기출 문제가 되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적게 나온 건 적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책상 가운데에는 기출 문제를 두고 기본서나 교과서는 그냥 백과사전 같이 참고하는 용어로만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조언이 의대 내에서는 몇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부법이에요. 공부는 족보 위주로 해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수업 듣기 전에 족보 먼저 보고 들어가라. 여기서 족보가 기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학생들이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실천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잘 지켜도 진짜 중간은 갑니다. 제 예전 영상에 의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문제부터 보라는 공부법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어요. 공부 시작 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출 문제지를 먼저 읽어보고 타겟을 잡아서 공부하라고 하셨고 기출 문제 먼저 푼 다음에 개념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의대 안에서 3등 안에 들기도 하셨대요. 저도 만약에 아끼는 후배가 공부법을 물어본다면 그냥 이거 하나만 열심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공부하는 노하우요. 당연히 이건 의대 공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공대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분도 이렇게 공부해서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개념의 쓰임을 보고 개념을 정립해야 문제 풀이에 딱 맞는 개념이 쌓이는 겁니다. 수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이 공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처음 할 때 어떻게 하죠? 개념 설명 밑에 예제가 붙어 있죠. 그 개념만 알아서는 사실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제를 봐야지 이 개념의 쓰임새를 비로소 알게 되고 예제의 풀이를 응용해서 결국 연습 문제랑 심화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예제는 안 보고 개념만 읽어야지 라고 접근한다면 수학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수학 공부법도 결국은 문제를 먼저 보고 풀이를 익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법 하나를 배워봤습니다. 이런저런 원리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공부의 감각이라는 건 말로 완전하게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전달해드린 말을 잘 가정하셔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느낌이 쌓여서 점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법 강의 6강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공부법이라는 건 내 사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거라고 했죠.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고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 생각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게 효과적인 사고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보는 거, 이게 1강에서 배운 메타인지입니다. 그리고 2강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인 사고법인지를 배웠습니다. 공부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젠 다들 아실 텐데 목적 감각, 능동 감각, 순서 감각이죠. 공부에 감각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게 그중 두 번째인 순서 감각이에요. 공부에서 순서를 잘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다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1시간 동안 앉아서 들을 여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법, 그리고 앞으로 알려드릴 공부법 전략들을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분량이고 저처럼 이렇게 제본해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